바이오 해저드 30주년 기념작인 바이오 해저드 레퀴엠. 팬들에겐 평가가 아주 높지만 팬들 모두가 스토리가 엉망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CD를 잘 알수록 내러티브는 훌륭하다고 말해요. 스토리가 엉망인데 내러티브가 훌륭하다? 대체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 작품이 30년간 이어진 방황에 대한 해답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해저드. 이하 바 시리즈의 팬층은 정말 방대하지만 그 방대한 팬들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싸워왔죠. 게임의 정체성이 공포인지 아니면 액션인지를 두고 말이죠. 이 정체성의 혼란은 첫 작품부터 시작됩니다. 1996년에 발매된 1편은 블록버스터는커녕 누가 봐도 쌈마이한 연출의 비극 게임이었죠. 예산도 기술도 부족한 실험작이라 조작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오카모토유키 상무가 조준이 안 된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게임의 기술적 제약은 오히려 바 특유의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서바이벌 호러라는 정체성 말이죠. 3D 기술의 제약으로 카메라는 고정되고 캐릭터의 조작은 답답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문을 여는 연출로 극복했는데 이런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연출이 공포를 크게 키웠죠. 즉, 이 게임은 여러가지 제약을 빛나는 아이디어로 극복한 작품이며 이 아이디어의 조화가 서바이벌 호러라는 장르를 완성시킨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작은 이후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면서 캡콤의 간판 타이틀이 되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간판 타이틀은 다수의 대중에게 팔아야 하는데 정작 공포란 장르는 특정 마니아층을 위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시장에선 저렴한 제작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B급 인디게임 중심의 틈새 시장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현대적 서바이벌 호러의 아버지인 캡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캡콤은 이 게임을 블록버스터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바의 장르적 특성입니다. 블록버스터는 스케일과 공간감을 강조해야 하지만 바하의 정체성은 고정된 시야의 카메라이고 블록버스터는 마구 쏘고 부숴야 하지만 이 게임은 탄약을 적게 주기 때문에 전투를 최소화해야 했죠. 즉 부족한 기술력을 훌륭한 아이디어로 극복하여 공포란 요소를 극대화한 문법이 바하의 정체성이고 이는 해외 여러 공포게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장르적 성격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작품이 블록버스터 길을 걸으려고 했으니 이후 수십 년간 혼란이 이어진 겁니다. 이후 바 시리즈는 계속 방황을 합니다. 2편을 만든 카미야 히데키는 전작의 장점인 생존의 압박감을 강조했지만 3편을 만든 아오야마 카즈히로는 많은 좀비와 네메시스를 동원한 액션 블록버스터를 만들었지요. 하지만 정작 3편의 반응이 미묘했기에 캡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 고민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코드 베로니카인데 컷신을 보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작 게임 플레이는 공포 게임을 염두에 둔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마치 게임 중반의 방향을 틀어버린 흔적 혹은 공포와 액션이란 두 가지 자아가 한 게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흔적을 보이죠. B급 실험작에서 벗어나 수백만 장씩 팔리게 된 바하, 액션 요소의 강화는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미카미 신지는 직접 4편을 만들면서 공포를 줄이고 액션을 강조했지요. 누군간 매야 총대를 스스로 맨 겁니다. 하드웨어가 발전했는데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포 요소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시리즈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부담이었는지 게임의 주덕인 엄브렐러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싸움으로 무대를 옮겨버렸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타임지가 선정한 50대 게임은 물론 여러 플랫폼으로 이식되면서 큰 호평을 받았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장이 팔릴 정도로 크게 히트했던 겁니다. 이에 많은 게임이 영향을 받게 되었으니 본가인 바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개혁을 성공시킨 미카미 신지는 이 게임을 게임 큐브로만 발매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상층부가 일방적으로 엎어버린 것에 분노하여 캡콤을 퇴사했다는 것이죠. 이후 5유편은 4편의 히트로 인해 나아가 영화판의 히트로 인해 공포를 벌인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가 되지만 액션의 틀을 만든 미카미가 사라진 것도 있고 기업 특유의 전임자 흔적 지우기까지 벌어지면서 무난하게 할만한 액션 게임이 되어버렸죠. 4편과 5유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카미 신지는 4편을 만들면서 액션을 강조했지만 정작 바 특유의 긴장감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특유의 숄더업은 캐릭터 중심의 연출을 강화하고 몰입감을 살려주지만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난전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며
일부러 적과 근접전을 할 상황을 많이 만들어 플레이어가 전투 도중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죠. 즉 플레이어를 액션으로 몰아넣어 긴장감을 높인 겁니다. 하지만 5유편은 액션만 화려해지거나 스케일만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공포 없는 바이오 해저드란 혹평을 받았지요. 급기야 바에서 영향을 받은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임이 오히려 서바이벌 호러를 계승하는 상황이 되자 캡콤은 서바이벌 호러라는 장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6편 이후 팬덤의 민심이 떠나자 캡콤은 시리즈를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1, 3편의 공포 감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을 도입한 새로운 바이오 해저드인 7편을 개발하게 됩니다. 폐쇄된 좁은 공간을 1인칭 시점으로 공략하다 보니 몰입감이 극대화되었고 덕분에 팬들은 공포게임이 부활했다면서 환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시리즈의 부활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전 온라인과 모바일을 제외하면 여태까지 나온 바 시리즈를 모두 플레이해본 사람이긴 하지만 딱 하나 도중에 포기한 게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7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공포게임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 제가 돈을 내고 무서운 체험을 합니까? 돈을 받아도 안 할 판인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공포게임은 주류 장르가 아니란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된 겁니다. 7편은 극한의 공포를 체험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끝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블록버스터 고유의 스케일과 긴장감을 잃고 표류했지요. 즉 너무 공포 쪽으로만 치우쳐버린 겁니다. 이후 바하는 새로운 엔진인 RE 엔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2, 3편을 RE라는 부제를 붙여 리메이크하면서 공포와 액션의 비율을 테스트하더니 8편인 빌리지는 7편의 방향을 이어받으면서 액션과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죠. 물론 완벽한 균형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훌륭한 균형임은 분명했고 이에 확신을 얻은 캡콤은 9편인 레퀴엠을 발매함으로써 자신들이 얻은 정답을 제시함과 동시에 팬들에게 바이오 해저드가 어떤 작품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작품을 만들었죠. 이후부터는 바이오 해저드 레퀴엠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0주년 기념적인 레퀴엠은 공포와 액션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이 작품의 여러 요소는 공포와 액션처럼 철저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레온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레이스, 지키려던 사람들을 잃고 죄책감을 가진 레온과 지켜준 사람을 잃고 죄책감에 빠진 그레이스. 게임으로 말하면 레온은 액션, 그레이스는 공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대비를 통해 바하는 자신에 대한 재정의를 시작합니다. 그레이스는 FBI 분석관입니다.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의 원인이 생물병기인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레이스는 총을 쥔 순간 손을 계속 떠합니다. 이 게임은 이런 그레이스를 통해 무지로 인한 공포를 전달하죠. 반면 레온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며 이 재난과 싸우는 인물이자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파괴되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정말 무서운 것은 괴물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며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기에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인물이죠. 게임의 디렉터인 나카니시 코시는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 다음에 냉탕에 뛰어드는 것 같은 독특한 리듬.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엇갈리는 대비야말로 레퀴엠의 상징이자 고유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대비가 게임 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몇 시간에 걸쳐 간신히 살아 통과한 구간을 레온은 단 수분 만에 돌파하는 장면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그레이스에게는 공포게임이었고 레온에겐 액션게임이었던 거죠. 즉 공포와 액션은 별개의 장르가 아니라 같은 세계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를 영리하게 하나로 봉합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공포와 액션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고. 작중의 인물인 빅터와 기디언은 궁극병기 엘피스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목표가 궁극병기로 같은 두 사람. 하지만 이 둘이 바라보는 병기의 방향성은 정반대였죠. 엘피스는 그리스어로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란 이름의 궁극병기의 정체는 빅터가 기대했던 최강의 바이러스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를 없애는 최강의 병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해저드는 끝일까요? 기디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엘피스가 있으면 모든 바이러스 무기는 그 의미를 잃고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질서는 생물 병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탄생하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혼란이죠.
즉 여태까지는 생물병기로 인한 공포가 세상을 뒤흔들었다면 이젠 그 병기라는 억지력이 사라지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며 인간의 탐욕이 나온 정치적 공백이 새로운 공포가 된다는 것. 즉 레퀴엠은 생물병기가 있는 세상도 없는 세상도 위험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 최대의 악이 괴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임을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포와 액션은 하나로 연결되지요. 바이오 해저드의 영문판 제목인 레지던트 이블은 머물고 있는 악이란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이러스 병기의 공포가 아니라 그 병기 속에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표현하는 훌륭한 제목이죠. 그리고 이 작품의 부제인 레퀴엠은 그 제목의 의미를 30년 만에 완성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두 사람의 양면성을 더 이야기해보죠. 레오는 원래대로라면 평범한 경찰이 되었을 생물병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재앙에 휘말리는 바람에 원하지 않던 영웅이 되었죠. 그는 생물병기와 끊임없이 싸워왔지만 수십 년간 싸워왔음에도 재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죠. 반면 그레이스는 생물병기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생물병기와 가족사가 깊게 얽힌 인물이고 이로 인해 원치 않은 희생자가 되었죠. 그는 생물병기에 관해서 오랫동안 분석했지만 정작 싸운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휘말리면서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죠.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은 이 게임의 액션과 공포를 이끌게 되고 나중엔 진혼이란 하나의 테마로 이어집니다. 레퀴엠, 진혼곡은 표면적으론 죽은 이의 평안을 비는 곡이지만 예술작품에선 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레오는 자신의 상사였던 마빈과 지켜내지 못했던 켄도에게 Hey, Lieutenant Brenner. Kennedy, reporting for duty. 그레이스는 자신의 어설픔으로 인해 죽은 어머니에게 I don't want any more regrets. Whatever it takes, count me in. 레오는 전장으로, 그레이스는 새로운 딸인 에밀리에게 돌아가면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을 진혼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요. I'm so sorry.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 옵니다. 레오는 그레이스를 지켜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고 그레이스는 엘피스를 해방하여 자신을 지켜준 레온을 구함으로써 엄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 둘의 의지는 엘피스란 희망을 통해 이어지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진혼하지요. 레퀴엠의 스토리는 엉망진창입니다. 레온이 에밀리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레온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자기를 납치한 기대안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의 스토리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작품의 서사와 내러티브는 정말 훌륭하죠.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하느냐? 스토리는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나열하는 것이지만 서사와 내러티브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엉망이라는 것은 구조의 실패이지만 서사가 훌륭하다는 것은 의미의 전달과 정서적 경험의 성공이지요. 레퀴엠은 플롯은 엉망이지만 공포와 액션, 무지와 경험, 희생자와 영웅이라는 두 가지 대비를 일관되게 배치하여 훌륭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맞서 싸우면 또 다른 공포가 탄생하고 그 공포가 사라지면 새로운 공포가 태어난다는 것을, 즉 공포와 액션은 같은 풀에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요. 이야기의 논리는 버리고 시리즈의 의미만 끝까지 밀어붙인다. 바 시리즈의 팬일수록 스토리 자체보다는 맥락을 중시하기 마련이고 이에 훌륭히 답변을 했으니 평가가 좋은 것이겠죠. 이렇게 공포와 액션 양쪽 모두를 가져가면서 이 작품은 30년간의 캡콤의 방황을 진원하며 마침표를 찍죠. 공포와 액션 사이에서 방황하던 과오를 인정하고 이 둘이 하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위한 진홍곡. 그런 면에서 이 제목 레퀴엠은 정말 훌륭한 제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